6.25 전쟁 이후 북한 땅으로 변한 남한 땅.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번엔 한반도 사람들이 겪은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말기 마지막 한 명까지 저항할 것 같았던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맞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죠. 한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던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갈라 각각 남쪽과 북쪽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에 따라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서울과 평양에서는 각각 미군과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정부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38선 접경지대였습니다. 애초에 38선이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상의 선이라서 전통적인 지역 구분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해도 옹진반도는 38선에 절묘하게 걸쳐 있어서 반도의 북쪽은 북한에, 남쪽은 남한에 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게다가 이 당시 접경지대에는 철조망이나 철책은커녕 고작 팻말 하나만 세워져 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그 팻말을 넘어 월북하거나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죠. 1949년에는 아예 국군과 인민군이 개성에서 대규모 교전을 치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혼란이 가중되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새벽을 틈타 빠른 속도로 남한을 전면 침공했고 별다른 방어선이 없었던 38선 이남의 접경지대는 순식간에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죠. 물론 그 이후에는 미군을 필두로 한 유엔군이나 중공군이 참전하며 전선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지만 대체로 1951년 6월 정도가 되면서 전선은 사실상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때 서부전선에서는 임진강이 주된 경계선이 되었기 때문에 임진강 북쪽에 있던 개성은 38선 남쪽이었음에도 북한 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죠. 국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지 않는 이상 탈환하기 어려운 황해도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국군은 이 지역들을 수복하지 못한 채 휴전협상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써 개성이나 황해도 남쪽 연안 지역은 1945년 이후로 5년 넘게 속했던 남한 정권의 품에서 완전히 떠나고 북한이 새롭게 점령한 땅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나라를 잃은 이 지역 주민들은 과연 북한 정권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당시 북한은 개성이나 황해도 남부처럼 해방 이후로 원래 남한 땅이었지만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새롭게 점령한 지역을 해방지구라고 불렀는데요. 이 해방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뭔가 특별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왠지 북한이라면 해방지구에 들어오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거나 경제구조를 완전히 사회주의식으로 바꾸는 급진적인 정책을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북한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해방지구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식량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민군들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농사일을 도왔는데요. 심지어 상황이 더 열악한 다른 지역보다 해방지구에 더 먼저 식량을 지원할 정도였습니다. 또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 기존 소유자들의 소유권도 인정해주는 등 전통적인 경제 질서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죠. 북한 정권의 호의적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은 해방지구에 수많은 초등학교를 지어 지역 주민들의 문맹률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지역 신문도 발간해 전쟁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소식들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놀라운 정책은 월남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을 보장해준 것이었죠. 당시 해방지구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 중 남한으로 돈을 벌러 떠난 사람이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월남자 가족이 된 경우가 약 3분의 1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한순간에 월남자 가족이 된 자신들이 북한군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벌벌 떨고 있었지만 막상 북한 정권은 이러한 월남자 가족들의 안위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해준 것입니다. 이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남한의 간첩으로 오해받아 린치를 당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히 치안을 유지할 정도였죠. 이처럼 북한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관용 정책을 펼치며 해방지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자 북한 정권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던 해방지구의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기존의 부담감을 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해방지구에 새롭게 구성한 각종 정치기구에 나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죠. 사회주의와는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상공업자나 지주 출신의 지역 엘리트들도 이 기구에 들어와 활동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하급직책인 인민반장과 같은 자리에는 대부분 현지 출신의 청년들이 지원했는데요.
북한 정권 역시 이 청년들을 크게 환영하며 해방지구 주민들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해방지구를 38선 이북 지역보다도 더 특별하게 취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자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 밑에 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낫다며 즐거워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해방지구 주민들에게 이토록 즐거웠던 상황은 불과 몇 년 만에 끝났고 대략 1956년부터는 강제적이고 가혹한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전후 복구에만 힘쓸 뿐 별다른 사상교육은 하지 않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이때부터는 해방지구의 모든 체제와 질서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강제로 바뀌어야만 했죠. 그렇다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전쟁까지만 해도 그나마 분산적이었던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일성의 반대파가 숙청된 1956년 이후로 서서히 김일성 1인 체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해방지구의 사회주의화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던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어진 김일성이 평소에 눈엣 가시 같았던 해방지구를 완전히 마음대로 흔들고 준 것이죠. 그 결과 해방지구는 순식간에 북한의 다른 지역들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채 예전처럼 개인 단위로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들은 각종 우선권이나 세금 혜택 정책에서 배제되어 협동조합보다 경제적으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당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는 물론이고 반혁명분자로 몰려 이웃들의 의심까지 받을 판이니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을 정리하고 공동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어졌다는 학교에서는 밤낮으로 해방지구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진행하는 일이 빈번했죠. 한편 해방지구 주민들의 생활 소식을 전하던 지역신문 역시 점차 그 성격이 변해서 김일성에 관한 찬양 기사만으로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북한군이 막 해방지구에 들어왔을 당시 북한 정권이 주도하는 정치기구에 참여했던 지역 엘리트나 청년들은 차츰 자취를 감췄고 평양에서 파견된 외부 인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물론 해방지구의 주민들도 이와 같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저항하거나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1957년 황해도 배천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단체로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며 그 분위기가 해방지구 전체로 확산하는 듯 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들을 강경하게 진압하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들까지 몰아붙이자 오히려 겁에 질린 다른 주민들이 서둘러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에서 이렇게까지 공포정치를 자행했는데도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재판에 세워지거나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았고 아예 해방지구에서 쫓겨나 38선 이북으로 이주당하기도 했죠. 한편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당에서 사상검증을 받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며 해방지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당시에만 해도 월남자 가족들을 세심하게 보호해주었던 북한 정권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들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예전의 선언은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서 다시 이들의 출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게다가 만약 월남자 가족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남한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으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월남자 가족들은 당에 끌려가기도 전에 이웃 주민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월남자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죠. 바로 당이 추진하는 사회주의화 정책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한 다음 당으로부터 모범 인민 인증을 받아서 월남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자료를 보면 해방지구의 모범 인민으로 선정된 사람 중 상당수가 월남자 가족 출신일 정도로 이들의 생존 투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가장 이질적인 사회자 소수 집단이었던 월남자 가족들은 순식간에 북한 정권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로 변했죠.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반강제적인 노력을 통해 해방지구가 알아서 사회주의화 되었으니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월남자 가족들처럼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던 이들이 더 극단적으로 성향을 바꾸고 주류 사회에 편승하는 일은 비슷한 시기 남한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났는데요. 부모가 이북 출신이거나 공산주의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극단적인 반공 성향을 띠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북한의 강경한 정책 집행과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더해져 해방지구의 사회주의화가 서서히 마무리되자 1960년대 이후로 북한 정권은 더 이상 해방지구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지구 역시 38선 이북에 있는 다른 북한 지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곳으로 변했죠.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남한 정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달리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은 남한 정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기억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억은 집단적인 사상교육 이후로 새롭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기억이죠. 오늘날 해방지구는 남한과 가장 인접하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옹진반도의 해안 진지처럼 교류를 위한 장소와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평화와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인데요. 만약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와 같은 38선 이남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